지금부터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4년 제1차 사회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박나실 부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정책 포럼은 사회부총리와 사회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정책 수행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정책을 통한 대응이 요구되는 의제를 도출하고 정책 대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관련 분야의 주요 의제를 전문가 및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하는 포럼입니다. 근본 1차 포럼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공동 주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5회 사회정책 포럼이 준비될 예정인 가운데 근본 제1차 포럼에서는 교육, 과학, 산업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 본 포럼은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유튜브 채널 또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장내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부의 나주범 차관보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우리 차관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보 나주범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회정책 포럼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2024년 제1차 사회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지방시대위원회 조봉업 지방시대기획단장님과 또 발표를 해주실 이영 한양대 교수님, 그리고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럼을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사회정책협력망 참여연구기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사회정책 포럼은 지역소멸, 인구구조 변화, 신취약계층 등 주요 사회 난제 대응을 주제로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현장 방문형 포럼, 관계부처 및 학계 공동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해서 활발한 정책 소통이 장려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포럼은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또 많은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창출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라든가 라이즈 사업, 글로컬 사업 등 대학 혁신, 그리고 지역 정주여권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유보 통합이나 늘봄을 통해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인재뿐만이 아니라 지역 산업이 있어야 되고 지역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 전략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연구 개발이 있어야 되고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역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 인재나 지역 산업,
그 지역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 그리고 과기부, 산업부 이렇게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연계 협업을 통해서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이영 한양대 교수님 발제라든가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 발제 내용도 이러한 지역 인재와 지역 산업, 그리고 지역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아마 좋은 내용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그 지역 위기 극복을 넘어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 교육, 과학, 산업 혁신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모아진 전문가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관계부처들과 논의하고 발전시켜서 정부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알찬 포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의 나주범 차관보님의 개회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기획단 조봉업 단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단장님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장 조봉업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교육, 과학, 산업 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또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사회정책 포럼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교육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면서 또 포럼을 공동 주최하시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님, 현재 지방시대 위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시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님,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한규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과학, 산업 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토론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협력해서 지난해 11월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교육, 과학,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로 교육발전 특구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과 디지털 재창조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상호 연계 추진된다면 앞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과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교육받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여건, 혁신적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지방의 정주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지방에서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인재가 양성되고 일자리를 찾고 창업하며 그곳에서 살아나가는 선순환 생태계로 전환되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차 사회정책 포럼 개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시대위원회 조봉업 단장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사회자인 제가 진행을 하고 토론 순서부터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황규희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후반부에 있을 토론 시간을 위해 발표는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영 교수님께서 지역 균형과 지역 교육의 상호 보완적 정책 연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영 교수님께서는 교육부 차관을 역임하셨고 현재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이영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이영입니다. 오늘 교육 그리고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그리고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의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성장 이후에 지금 좀 새로운 사회 문제들에 접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저출생 문제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 불균형도 인구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활동 측면에서 이미 수도권이 더 커진 상태고요. 그리고 소득 분배도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에 있어서 이제 교육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입학하는 학생 수, 대학에 있어서의 학생 수도 지금 이미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아주 옛날에 비하면 그게 또 다시 10년 뒤에는 또 다시 절반으로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접근했던 방법에 있어서 한계점이 이제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 분권, 그러니까 지방 분권하는 거, 균형 발전했던 정책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을 단순히 내려보내고 그리고 지방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그리고 기업들을 좀 내려보내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실효성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초중고 단계로 그리고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규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교육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태라고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굉장히 가장 큰 차별점이 뭐냐 하면 교육 정책이 그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저출생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저 자신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경제학자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균형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5년, 10년 전부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걸로 이제 바뀌어야 될 시기가 온 거라고 인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출발점은 저는 저출생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경제사회가 뭔가가 크게 아프다는 뜻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장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집중이라든가 이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이제는 균형으로 안정으로 그리고 분권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일을 하면서 균형 발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는 정책들을 조금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교육이 이제 균형 발전에 들어가서 뭘 도와줄 거냐 하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체제로 그러한 정책으로 교육이 균형 발전에서 역할을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균형 발전에서 부족했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 인재가 지역의 정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주말 부부하고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는 못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돌봄 체계도 잘 안 돼 있고 공교육도 마음에 안 들고 대학 거기도 더욱더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같이 고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 하면 일반 지자체하고 이게 분리돼서 우리는 지방 분권에 있어서는 교육하고 일반 자치가 두 개의 다른 기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것의 비용이 뭐냐 하면 교육 정책이 지역과 좀 더 연계돼서 강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 정책을 통해서 일반 자치와 좀 더 많이 연계되고 지역과 좀 더 많이 연계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과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일자리 정책도 그렇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들도 같이 가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지방시대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설명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모토로 돼 있고요. 그리고 과거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담대한 교육개혁이라는 게 5대 전략의 중요한 기둥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4개의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 교육자유 특구, 그 다음에 도심융합 특구, 그 다음에 문화 특구라는 것이 4대 특구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교육, 문화, 정주 여건이라는 것을 함께 추진해서 지역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정책을 조금 더 지방시대에 맞춰서 한번 비전부터 해서 전략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차관보님께서 이미 말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정책 중에서 균형 발전과 가장 연계되어 있는 3가지 정책은 교육 발전 특구, 그다음에 라이즈 체계, 그리고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지역 인재가 양성되고 거기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공교육이 혁신되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선순환 체제 구축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지역이 주도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내용들을 뒤에서 잠깐 볼 텐데 그 내용들 중에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추진했으면 전혀 안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자공고 2.0 그러면 또 누군가 반대하고요. 그리고 IB 과정을 공교육에서 한다 그러면 누군가 또 반대하고요. 굉장히 늘봄을 굉장히 이렇게 길게 한다 그러면 또 누군가 반대하고요. 굉장히 반대할 사안들이 많은데 이걸 거꾸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지역에서 계획을 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이 주도한다는 측면과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 초중고,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모두가 연계돼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이나 시행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 자체도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혁신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좀 불가능했을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부분, 또 새로운 시도 부분들이 담길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돈을 막 퍼주면서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에서의 재정 지원은 보면 어떤 거를 하면 우리가 돈을 줄게, 그리고 우리가 관리 잘해서 그런 성과 내, 뭐 이런 형태고요. 그런 형태의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끝나고 나면 대부분 그냥 다시 해쳐모여,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어서 어떤 것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거꾸로 지역에서 협력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약간의 시드머니를 통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초중고 대학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지역의 좋은 학교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은 지역 인재 양성 체제를 만드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슬라이드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과거에 정부의 교육부에서 했던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리 사업도 있고요, 링크도 있고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중에 지방대 가는 거, 국립대학에 육성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많이 언급한 라이즈 체계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자체와 붙어서 지역 경제, 지역 기업 이익과 붙어서 발전하는 체제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발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앵커 대학으로 글로컬 30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장학금,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연구, BK, 국립대 운영, 인문사회 지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서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단계별로 보게 되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해서 여기에 보면 돌봄, 늘봄 학교가 꽤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요. 지자체에서 굉장히 자신들의 자원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뭐 인력도 지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뭐 퇴직 시니어들도 나오고요. 자원봉사자들도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할 때 지원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들을 지자체에서 내서 가지고 올라온 거고요. 유보 통합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할 거를 요청을 드리니까 알림이도 만들겠다고 하고요. 바우처도 하겠다고 하고요. 교육과정도 조금 특색 있게 하겠다고 하고, 이음으로 해서 초등등 이 돌봄 유아교육에 연계되는 부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향식 정책 접근의 중요한 장점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단계에 있어서 보면 지역 연계에 보면 자공고 2.0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편성 굉장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교원 인사들이 조금 더 자율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IB 과정 아마 중앙정부에서 했으면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테크, 디지털 교육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다문화 교육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초중고 대학 산업들 연계하는 것들도 상당히 아주 상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요. AP 과정, 뭐 일부는 제가 그 교육발전특구 지원서에 들어있는 그 특구의 지명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교육 잘하겠다는 뭐 춘천이라든가, 특성화고 전문대 연계하겠다는 부산이라든가, 특성화고 전문고 뭐 그 다음에 기업 뭐 이런 쪽에 다 연계하는 포항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지역 인재 특별 전형 확대하는 부분들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첨단 분야에도 또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향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과 산업이 그러니까 그 교육과 연계되는 부분들도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형 특성화고, 그래서 기업하고 정말 연계된 특성화고들이 포항, 광양 뭐 이런 데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채용 장려금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요거 교육발전 듣고 하면서 지역에도 많이 이렇게 방문해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십 하는 거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반 자치 정부의 교육과 관련된 과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학 정책국 대구에서 들어와 있고요. 춘천에 보면 초중등하고 대학이 각각 과가 있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12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이 굉장히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생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뭐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즈와 관련해서는, 라이즈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지방대학을 위해서 4조 정도의 재정을 지원
지원하던 부분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2조 원을 지자체에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분권화시킨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권화해서 지자체가 라이즈 센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통해서 사업들을 디자인하고요. 그것을 시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라이즈 형태는 지역 인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굉장히 좋은 거버넌스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교육발전 특구하고 연계돼서 초중고 쪽에서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하는 부분과 대학에 있어서의 이 라이즈 체계가 연계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앵커 대학으로서 글로컬 30대학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출연연, 아마 대구도 있고 뭐 대전도 있고 아마 세종도 있고 여러 지역에 그리고 제가 창원을 가니까 창원에도 또 출연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출연연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섬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과 정말로 같이 연계돼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 기업과 연계되고 초중고 대학과 연계될 수 있는 것들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대 특구들이 연계돼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라이즈 쪽에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교육부 쪽이랑 논의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지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교육부는 이게 예산 자체가 대학에 지원되던 예산이기 때문에 대학 단위로 뭔가 돈이 지원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훨씬 예산 처리도 쉽고요. 그러니까 근데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담당하는 국장님,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지자체가 중심돼서 하고 지자체 라이즈 센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기업, 대학, 초중고를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연결하는 것을 뭐 인턴십이 됐든 어떤 인재 양성이 됐든 기술 지원이 됐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턴,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그냥 매칭해주는 형태로 해야지 이것을 대학별로 다 금액을 따로 떼어주고 그냥 주게 되면 과거처럼 또 돈을 나눠 먹고 말 가능성이 있어서 뭐 이런 형태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것을 국가장학금 쪽이랑 좀 연계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장학금을 우리가 2012년도에 만들어서 할 때 그 의도가 뭐였냐 하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대학 교육의 기회 형평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대학 교육의 기회 형평성이 질적인 부분까지 들여다보게 되면 만족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는 고소득 자녀가 더 많은 그러한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뭐 가지고 있냐 하면 좀 더 초중고 단계부터 내가 대학에 가면 장학금을 받고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희망사다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초중고에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교육감님이 학생에게 너 대학 가면 국가장학금에서 전액 주고 생활비까지 줄 수 있어 이런 증서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면 그러면 그게 지역 인재가 되고 그 친구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또 혹시라도 지역 인재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서 지역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면 모교에 가서 멘토링도 하고요. 그러면 정말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앵커 기업들, 선도하는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요. 뭐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인력 확보나 소통 평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놨고요. 글로컬 30은 기본적으로 앵커 대학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배경 자체가 이제 경제학을 배경으로 하면서 교육 쪽을 실무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일자리 쪽이랑 그 다음에 교육 쪽을 둘 다 좀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특구 가장 중요한 특구가 뭐냐 하면 기회발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광역 지자체, 그러니까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을 해놓고 그 상한선 내에서 상향식으로 자율적으로 지역을 산업단지처럼 지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세제적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전에서 오는 기업들, 창업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줘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지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접근 방법과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 아까 교육발전특구와 똑같이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상향식으로 갔을 때의 장점이 뭐냐 하면 이 시도가 너무 적극적으로 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정말 도지사님 들이 굉장히 이것을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 광양 같은 경우에 저기에 시계가 있었네요. 그래서 광양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가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포항 같으면 에코프로비엠이 가서 하고요. 제주는 한라 시스템이 가서 하고요. 전라도에 같은 경우에는 하림이 하고요. 이렇게 기업 유치하고요. 그게 기업과 아까 얘기했던 대학들 초중고와 연계하는 것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 사업이고요. 일자리 사업, 교육 사업, 문화 사업, 정주 체제 이것들이 다 같이 추진되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1차 지정, 2차 지정 지금 둘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학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지역 균형과 지역 교육의 상호 보완적 정책 연계에 대해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자체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러 정책 사례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N헬릭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은규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N헬릭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소멸에 관한 그 현황과 문제, 관점의 전환, 전략적 대응,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현황과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와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는 국가 불균형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 소멸의 이라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그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감소 이 두 가지가 복합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지방 소멸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이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몰려가서 발생을 하는 사회적 인구 감소에 의해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지금 0.5대로 해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합계 출산율의 그 계산식을 볼 때 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지방의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이제 나올 이런 친구들은 지금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또 지방대에서 졸업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그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해 온 것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대한민국 인구 카테고리 결과를 보시면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역시 단위에서의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도 단위의 지역들에서는 그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순진무구한 그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골로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초등학생이 우리가 크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23년에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대 국가 난제를 대상으로
국가난제 아이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있는 그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위기인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요. 반면에 국가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나 상대적으로 개인 차원에서는 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개인과 국가 차원에 대한 지방소멸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80점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반면에 그의 절반 수준으로 해서 정부와 국회가 크게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지방소멸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의료,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걸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소멸이라는 이슈를 단순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난제로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제가 지역 산업 쇠퇴와 지역 인구 감소를 주제로 해서 지역 난제 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큰 변수들 사이에 왼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변수들이 복잡 다단한 인과관계를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발현이 되고 나서 우리 현장에 적용이 되면은 그 효과 자체가 희석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 인구 감소라는 것 자체가 결과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지역 인구 감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인지 사실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무기력하게 포기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유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다른 관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간 우리 정부가 만들어내고 시행해 왔었던 전략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조합을 해서 양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질적인 접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를 제공해 줄 만한 우량 기업들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경제활동 측면에서 볼 때 여성, 고령자, 그리고 고숙련 외국인에 대한 활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역은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산업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수출형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과거의 먹거리 기술과 산업에 천착돼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대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기가 지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향후 지방 소멸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양적인 토대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가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관점은 애니 힐릭스 접근법인데요. 애초에 레이디스도프나 아니면 에츠코비츠 같은 두 학자가 산업관 간의 나선형 상호작용으로 혁신을 이룬다라고 하는 트리플 힐릭스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게 꼭 3개일 필요는 없고 맥락에 따라서는 2개일 수도 있고요. 6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그 주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러한 다른 주체들이 그러니까 연계 협력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각 주체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 균형, 예를 들면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교육이 현재는 대학만의 역할이 아니라 연구계나 산업계의 역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트리플 힐릭스를 통해서 원래는 분절적으로 발생을 했었던 주체들이 주체들 간의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통합적으로 공동 혁신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로 트리플 힐릭스 혹은 애니 힐릭스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점을 활용해서 제가 처음에 제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기반해서는 가칭 RLab in Outside 프로그램입니다. 그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일부 대기업들은 사내 벤처를 지원하거나 지역의 벤처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게 C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사이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내 벤처,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이 벤처를 차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설령 벤처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은 서울, 대구, 경북, 광주 이 4개의 지역과 연계를 해서 투자를 유치시켜주고, 또 삼성전자 또는 계열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벤처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공공부문도 아니고 민간 영역도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 대체제로 현재 우리 지역들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성화 정도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들이 매칭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지역 내에 있는 몇 안 되는 우량 중견기업들을 같이 이제 합류를 시켜서 삼성전자의 C랩 프로그램을 좀 주입을 시켜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아이디어는 생산적 휴직제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휴직을 하면 그냥 무조건 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사실 사측에 유리하기보다는, 사측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노측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 임신을 통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이게 다이렉트로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대 복귀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휴직자, 남녀를 불문하고 특히 여성이 휴직을 할 때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정해서 사측과 함께 협의를 한 후에 일정의 그 과업을 함께 논의를 하고 휴직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을 간헐적으로 하는 방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또 해당 기관의 같은 매칭을 통해서 재원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직 후에는 원대 복귀할 수도 있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곳으로 또 이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중소제조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흡수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 속도가 상당히 늦고 그 수준도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양적으로 우리가 인구를 늘리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지방 소멸이 만들어낼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응인데, 그러니까 DX를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고 좋게는 향상시키면 더 낫겠죠. 어쨌든 이를 위해서 각 지역에 어느 정도 지금 구비가 되어져 있는 DX 지원센터를 좀 확충을 하고 그 역할 범위를 확대를 시키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GRDP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여성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후장 대형의 현장직과 많이 어울리지 않다 보니 여성들이 울산에서 많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기업을 통해서 DX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들이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한 설문에 따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ICT 기반의 서비스업,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아니면 ICT 교육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연구 개발업에서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좀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고령자
특히 그 고경력인이죠. 고경력자들을 활용하는 제도들은 충분히 있어 왔는데 이것들이 좀 분절적으로 있고 또 수혜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활용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고경력자들이 실제로 업을 더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고 정보도 상당히 분산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좀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가칭으로 해서는 실버 숨고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좀 제도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놀리지 말고 이 부분들을 고령자분들이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하는 방식도 병행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도적인 개선인데요. 일본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 정년 연령을 60세에 한정지어서 틀에 이제 꽉 맞춰서 현재 그 고령화 사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짧게는 65세, 더 길게는 70세까지 발빠르게 좀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다 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고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대기로 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어떨까 싶어서 고령자를 나라고 해서 주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나 미래로 해서 나미래 캠퍼스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봅니다. 저희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옛날에 그 노인대학을 나오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 봤을 때 사실 일반 대학교를 나오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학습을 받으시고 그냥 학사 못 쓰시고 사진 찍으셨던 거더라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이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상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에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원할 경우에 전공 지식에 기반한 평생교육 시스템에 좀 주입시켜 놓자.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 가톨릭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25년부터 세대통합형 미래설계 융합 학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대통합형이라 함은 우리가 고령자들을 교육한다고 할 땐 그분들만 몰아놓고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20대 초반에 이제 일반 대학생들이에요. 그 대학생들과 함께 한 교실 내에서 고령자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수업도 하고 같이 턴 프로젝트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하학 캠퍼스라고 해서 여가부터 산업에 이르까지 고령자들이 일상을 즐길 수 있고 또 이게 전문 지식을 쌓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을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 해당하는 해운대 구청은 하하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부 이외에 일반적인 노년분들께 제공하는 그런 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지금 제가 가칭으로 스타트업 포 스타트업으로 했는데 뭐냐면은 우리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만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그렇게 충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그 정책 수단으로서 창업만큼 사실 현실적인 건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커피숍과 같은 일반 창업은 사실 지역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커피숍을 차린다 하더라도 딱히 그 지역에 머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반면에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그 주력 산업이라든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려는 그 분야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성이 상당히 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 초년생들이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예 학위 과정 안에서 우수한 지역 내의 스타트업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과 손을 잡고 기업가를 공동으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창업을 하기에 앞서서 아예 졸업 후에 기존의 우수 스타트업에 가서 일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좀 배우고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미래 인력을 물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입장에서는 재학생들이 조기 경험을 하고 또 실무 영향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고 취업률 향상을 또 덤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지만은 서구 사회에서는 학술적인 학위 말고 그 실무형 학위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뭐 PhD도 당연히 있지만 EDD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몇 개의 분야 같은 경우는 실무형 학위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다음 소개해드리는 것은 교육, 연구, 사업화라고 하는 세 가지 연결고리를 함께 묶어서 이제 지역 내의 기술 창업을 규모화하고 산업혁신 생태계에서의 V3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코 포스텍 사례가 될 텐데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포스텍 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향후 미래 먹거리로 무엇을 삼을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서 이렇게 벤처 플랫폼을 만들고 포스텍과 함께 손을 잡아서 교육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이를 상용화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트리플 힐릭스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벤처 창업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요, 육성을 하고 투자를 해서 성장시킨 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산학연이 함께하는 건 좋은데 그 역할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또 이제 같이 한다 해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스텍은 기초연구, 리스트는 실용화 연구, 그리고 포스코는 글로벌 마케팅. 그래서 이제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전담하면서 함께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이런 대기업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대체제로 해서 우수 중견기업 단일 혹은 좀 함께 이제 연합체 형식으로 이렇게 모델을 좀 따라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방대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의 수혜 대상으로만 좀 많이 여겨져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전환을 통해서 지방대가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글로벌 교육 거점, 허브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외국인들이 단순히 그냥 와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우수한 해외 인재들을 유치를 하고 그들을 키워내고 지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젊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해외 은퇴 과학기술이나 이 기업인들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적극 이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법무부와 함께 뭐 비자라든가 체류에 대한 심사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단순히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지역민의 일부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뭐 체계적인 후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아이디어가 사실 모든 내용들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지방 소멸은 단순 문제가 아니라 난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단독적인 주체가 해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학연을 포함해서 중앙정부 지자체, 더 나아가서는 지역민도 함께 고민해서 공동혁신을 이루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가지 포인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처 간에 이게 주도권 경쟁을 하기보다는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것, 지역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지방 소멸 현상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수준이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큰 사업이나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 만들어내서 빨리 실험을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표피적인 데이터만을 활용을 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렇게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DB를 좀 상세하게 좀 구축하고 그 플랫폼을 좀 모니터링에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산발적으로 혹은 분절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다부처 형태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을 해야 한다.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목적을 단순하게 머릿수 늘리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방 소멸이라는 현상을 되돌이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방 소멸 자체를 문제로 적시하기보다는 지방 소멸이 만들어낼 또 다른 문제,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한 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는 사실은 그 조직의 미션, 업상 어떻게 할 것인가 하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 원 목적,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앞서서 저는 사실 올바른 왜 우리가 이 정책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 발짝 물러나서 다 같이 모여 한 다음에 이제 하우투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은규 박사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네이밍의 N헬릭스 전략들을 공유해 주셨고요. 전체 연구 너무 결과 궁금해집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한 박사님께서 과제를 진행 중에 있는 내용들을 발표 내용에 담고 있어서 혹시라도 인용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은규 박사님과 꼭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요. 2부에서는 토론 세션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두 분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 좌장을 맡은 황규희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따 원활한 포럼 진행을 위해서 소개 드리는 순서대로 각 토론자께서 5분 내에 순차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두 분 발표자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발표는 이영 교수님이 먼저 하셨는데 이 답변은 한 박사님이 먼저 하시고 이영 교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이 순서대로 조금 있다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주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고 박사님께서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초대 원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화학연구원으로 복귀하고 계십니다. 네, 고 박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원광대학교 남국민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 공동 주최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별히 남 교수님을 추천하셔서 모시게 됐습니다. 아마 지방시대위원회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 있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의 허문구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연구원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시고 또 허 박사님께서는 단연간 그쪽 연구에 매진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연구원의 홍사음 연구위원님이십니다. 국토연구원은 당연히 국토 종합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관련하고 있는 기관이고 홍 연구위원님께서도 그쪽으로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고영주 원장님께서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국제협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 벽에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생각해서 기존의 이제 국가 주도 또는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추격형 전략, 중앙 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벽에 맞춰 있고 그 부분으로 뚫고 가기에는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가 않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트렌드가 기존의 기술 간, 산업 간, 업종 간 융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정책도 그러한 융합과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촉진하는 방향의 통합적인 정책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융합과 통합을 통한 정책이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졌을 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역을 기반으로 기술과 산업과 이 사회 혁신을 정책적으로 통합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이런 경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화학을 하고 과학기술 정책, 기술 혁신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2018년도에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20주년 기념으로 책을 하나 공동으로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 주제가 기술, 산업, 사회 정책 통합적 혁신이었거든요. 오늘 주제가 교육, 과학, 산업 혁신 이끈 지방시대고 이거를 교육부의 또 이런 총괄과에서 하신다, 정책 총괄과에서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이런 식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균형 발전이나 지방 시대를 얘기할 때 과학 기술을 잘 안 껴주시더라고요. 과학 기술이 있어야 진정한 지방 시대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또 이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나 라이즈나 글로컬 대학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지점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주의 있게 보고 있고
제가 학회 이후에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걸 대전시하고 같이 만들어서 초대원장을 했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라이스 사업도 같이 하고 글로컬도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특구 사업들도 같이 기획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교육부가 주도하는 이런 주요한 정책들이 이 기존에 우리가 국가 주도가 갖고 있던 어떤 현장성의 부족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런 기술 혁신의 융합적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의 추격형 전략이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내생적 융합을 통한 자생적 혁신으로 내생적 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번 발표를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하고요. 추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교육부가 지금 교육발전 특구가 기존의 도심융합 특구나 기회발전 특구나 이렇게 문화특구하고 연계하는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 가면 기존의 산업단지도 있고 연계발 특구도 있고 지역 산업 특화 정책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조금 더 폭넓게 이것을 분석하고 기획하는 전략적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라이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자체의 전담 기구를 뒀는데 이 전체를 총괄하고 전략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소규모적이고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런 것들을 좀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전략적 싱크탱크가 첫 번째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지역 주도로 한다 그래서 균형발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바꿨고 균특회계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균특회계 10조 규모를 그 1.8%인데 중앙 국가 재정에 5% 수준으로 올리겠다면 30조가 넘거든요. 굉장히 반가웠는데 올해 보니까 11조 정도더라고요. 이게 30조 공약을 달성하려면 더 훨씬 늘어야 되는데 저는 그 지금 라이스 사업에 2조 돼 있는데 저는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균특회계를 30조 이상으로 늘리고 그 상당 부분을 투입해서 20조 규모의 지역 주도 재정을 만들어서 아래로부터의 내생적인 융합적 혁신을 글로벌로 이 획기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영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역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 있고 지자체가 지역을 위해서 만든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건물에 놓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우리가 지역이라 그러면 지방이라 그러면 보통 지방 정부 지자체만 생각하는데 지역 주도 혁신이 되려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청년, 학생, 시민, 산학연 지자체가 다 갖고 있는 역량과 자산을 다 모아서 총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총력적으로 역량이 모아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인데 이것이 지역 주도로 만드는 게 효과적이죠. 화학연구원, 제가 화학연구원 있을 때 중소기업 10명짜리 기업이 10년 만에 1조가 돼서 그게 에코프로거든요. 청주에 있습니다. 수도권 안 가도 기술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지금 20조 하거든요. 지역에 1조에서 10조 되는 규모의 기업을 10개씩 만들자. 아예 목표를 이렇게 확 정하면 정책을 바꿔야 되거든요. 방식을 바꿔야 되고 완전히 기업가 정신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도 학생들 보고 창업하라 이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도 하고 산업과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학생들을 길러내고 글로벌로 가고 이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웅규 박사님이 여러 가지 제안하셨는데 저는 관점의 전환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중앙이 지역을 도와줘야 된다. 지역이 능력이 되느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지역이 능력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교육부의 정책이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지역 주도성을 갖는 방향으로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조 기업 그리고 지역의 산학연과 청년 시민의 협력 N헬릭스로 갈 수 있고 그게 되려면 제가 제안한 게 공동기획, 공동실증, 공동사업, 공동연구, 공동실증, 공동사업화 이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을 제가 과학산업진흥원에 했었는데 이 지역별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요걸 통해서 1조에서 10조 기업 되는 거를 10개 정도 만들 수 있고 그게 되려면 인재를 이제 공급해 줘야 되는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최근에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스타트업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 하는 걸 민간 기업이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삼성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새로운 방식의 기술혁신 스타트업을 지역에서 육성하는 이 민간 주도 투자의 생태계를 가지고 글로벌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그거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주도의 혁신 모델로 지난 50년간 최고 가난한 나라의 선진국에 이제 문턱에 왔는데 앞으로의 50년은 지역 주도로 융합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50년이 되기를 바라고 교육부의 정책이 이걸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원광대학교 남궁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궁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쭉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토론자를 보니까 실제 피부에 가장 와닿는 사람이 전 같으네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에 그동안에 제가 이제 사실 이 뭐 옛날에 우리나라 뭐 20년 전부터 하는 그 RI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산학연 사업을 그동안에 계속 실제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정책도 함께 하고 있어서 아마 저를 추천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두 분 발표 우리 이영 교수님 또 한은규 박사님 발표 내용이 정말 지금이 아니라 더 이전에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그 감명도 받고 또 하는 배움의 기회가 됐습니다. 뭐 인구의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뭐 누구나 또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중앙 정부에서 대학에 직접 오는 것을 지방 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전환이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라이즈 사업에 그 컨설팅을 하면서 그 위원장을 하고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느끼는 게 13개 시도지 지역을 보면은 모든 지역이 목표가 정주 인구의 증가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다른 프로젝트 중에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주 인구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 여기저기 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출생률도 줄어들고 하는데 제로성 싸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한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 인구라는 개념들을 여기저기 이제 연구소에서 지금 나오고 있던데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관계 인구라든가 관계 인구라는 것은 뭐 그 지역에 이제 뭐 고향이 있다든지 고향이 또는 뭐 부모의 고향 또는 뭐 무슨 어떤 연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 또는 뭐 체류형 그래서 관광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체류형 같은 경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쪽에 해서 또 역으로 부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주 인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라이즈 사업에 정말 그 많은 관심 그리고 아마 뭐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시행 계획도 대부분 이제 뭐 한번 1차, 2차 컨설팅이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이것이 구동이 되면 좋겠는데 솔직히 정말 구동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책임 있죠. 저도 사업 기획하고 케이스 컨설팅 하면서. 그럼 뭐냐면 우리가 조직이나 시스템을 얼마든지 페이퍼워크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화학적으로 실제 되려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저가 이제 각 지역에 컨설팅하면 다 이게 지자체도 만나보고 대학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원인이 쉬우면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쉬워. 마음을 열으면. 되게 보면 이제 그래요. 첫 번째는 서로 상호 간에 신뢰를 안 해요. 신뢰가 없어. 대학은 지자체를 좀 글쎄 지자체가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 적이 있나? 지자체는 또 대학이 할 수 있을까? 신뢰가 없어. 그다음에 이제 어떤 누가 의냐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갑과 을이라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지자체가 의인가? 이렇게 평등 그런 문제 또는 소통의 문제 또 협업 문제 이런 정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플레이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계획서를 만들어도 저는 플레이어가 지금 대학이거든요. 대학하고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그래서 강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상호 주체끼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헬릭스 문제, 트리플 헬릭스 뭐는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죠. 사실은 산화견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주체들의 산화견이라고 아마 인터넷만 쳐도 엄청나게 나오죠. 이 트리플 헬릭스가 이제 미국의 사실 성공한 모형인데 트리플 헬릭스에서 이제 더욱더 좀 한 차원 더 가서 이제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게 쿼드로프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이 주체들이 많은 주체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엔드 헬릭스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게 왜 우리나라가 트리플 헬릭스가 안 될까? 산학연이 안 될까? 협업이 그걸 생각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 아무리 몇 차 헬릭스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 주체 간에 왜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아마 한 박사님도 그런 페이퍼를 보셨겠지만은 되게 이제 트리플 헬릭스가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들을 학자들이 많이 한 5개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행위자의 문제, 그냥 그런 각각 역량의 문제라든가 어떤 시간 추간의 역사성 문제라든가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양성 문제라든가 그래서 산학관의 연계 복잡하죠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연계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각각의 주체들 간에 굉장히 배려가 높고 하기 때문에 협력은 되는데 협업이 안 돼요. 그래서 협업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즉 물리적으로는 되는데 화학적 반응을 어떻게 일어나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MOU만 맺으면 그게 다 협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아마 대학들 전체 하면은 협력 MOU가 몇십만 개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하려면 아주 강한 정말 헬릭스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를 우리가 양성한다 하는데 그 지역 인재 양성하는데 저는 그냥 할 게 아니라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 지역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첫 번째,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인재는 뭔가? 두 번째는 이 특성화 분야의 인재 양성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의 수준과 범위는 뭔가. 인재 양성을 다 한다고 하거든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 대학에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의 수준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 혁신을 위해서 혁신 소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 소재는 사실 이제 대학에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많이 나오죠. 그런 소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혁신을 위해서 지역 대학들이 어떠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할 것인가. 사실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 혁신 주체가 돼야 된다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혁신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혁신 전문가들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모나리자의 눈썹 같은 것이 뭐냐면은 청년이 있어야 한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진 게 지역의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부에서도 글로벌 대학을 만들면서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 한다 그런 차원인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또 국가로 이렇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 말씀이 이제 좋은 의견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종합 토론을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산업연구원 허문구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허 박사님께서는 그 설명 중에 아마 별도 준비하신 그래프가 있어서 그 해당 때 보여드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허문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시대 실현을 현 정부의 중량 국정과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이동 현상을 왼쪽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방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15세에서 34세 구간의 청년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이외의 연령대는 오히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방이 어렵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청년들이 끊임없이 지방으로 향하고 있다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세에서 34세 구간들의 인구들이 왜 수도권으로 향하는 걸까를 보면, 15세에서 19세까지 연령층은 대부분 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20세에서 34세 구간은 물론 일부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인구 이동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20세에서 34세 구간의 인구들이 매년 7만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엄청난 청년들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숙제가 있다.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주제가 이영 교수님의 지역교육, 그 다음에 한홍규 박사님의 지방소멸, 이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영 교수님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지역이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거점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대학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2000년대 이후에 지방대학 경쟁력 상실이 결국은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한 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84개 대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비수도권 대학이 62개 대학으로 전국에서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인적 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청년층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 우수 인재가 이탈하는 것. 두 번째는 지방대 출신에 대한 낮은 사회적인 평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지방의 인재들은 점점 수도권으로 향한다. 근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영 교수님께서 정부 정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라는 의미에서 교육발전 특구, 라이즈 사업, 글로컬 대학 사업, 기회발전 특구 등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히 기회발전 특구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2라운드 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한홍규 박사님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N-헬릭스 전략입니다. 이 지방소멸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출생률이 지방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소멸에 직면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생률은 대도시보다 비수도권의 도지역이 훨씬 높게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율이나 고령 인구가 훨씬 많다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인구들이 대거 이탈, 유출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왜 지방의 인구가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갈까? 근데 결국은 현재 지방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로부터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만한 흡입력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달리 표현을 하면 경제 성장률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 지방은 수도권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메니티가 뒷받침이 되어주고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곳을 찾아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방은 그러한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 인구들이 인근의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그 이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한 박사님의 N-헬릭스 모델이라는 것은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걸 찾아보면 가장 가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방 투자가 촉진돼야 된다. 지방 투자가 있어야 결국 기업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이 지방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은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하든 기업들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기업 투자를 촉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면서 지방 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투자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담대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방 소멸 정도에 따라서 법인세를 차등하는 방안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지방 소멸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기업이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든지 또 지방 투자 보조 촉진금의 경우에도 취약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현재 상한선을 넘어서 400억, 500억까지도 기업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또는 지방 소멸이 심화된 지역으로 가는 기업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 제도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야만 기업이 지방 소멸에 직면한 곳으로도 이전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예, 국토연 홍사음입니다. 아마 여기 배부된 그 토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게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아마 시간을 충분히 지켜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을 첫 번째 발제부터 드리면 지역 교육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시고 교육발전 특구나 라이즈 사업 같은 적절한 대안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그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여건에 존재한다고 보고요. 가장 큰 한계는 저는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서열이 너무 공고화됐다는 것이 사실은 교육과 이를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데 매우 어렵게 만드는 무력화를 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보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제가 수도권 규제,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한 파트 중에 대학 입학 정원 총량을 다룹니다. 사실 원래 그걸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면 인구 감소 시기에는 총량을 엄청 줄여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수도권 정원 총량을 줄여야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비수도권으로 가겠죠. 근데 이건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고 폭력적인 얘기고 그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동일하게 저희가 총량 수준을 유지를 하는데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는 그 어느 때보다 높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대학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실은 교수의 질적 아니죠. 지방대 교수님들 SSC에 논문 많이 쓰시죠. 예. 그리고 무슨 정주 여건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수도권에서 대학 다닌다고 해서 취업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해를 못하는 수준에서 선호가 발생을 하다 보니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대에 대한 막연한 선호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했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만약에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원 총량의 문제를 건드리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다루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렇게 수도권 정원에 대한 높은 그 선호,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와 이 정원 총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 지방대학 발전에 어떠한 그런 수단이 동원되더라도 사실은 근간을 흔들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이나 최근의 작업들을 보면 일경 가능성을 보이는데 특히나 한 지역에서 아주 밑단에서의 교육의 시작부터 취업까지 그게 연계가 되고 그게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극단적인 저비용과 높은 고효율로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소간의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라든지 문제는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선 특구의 개념에서 가장 크게 한계로 작용되는 것이 특구를 한다고 하면 다 특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구가 여러 개 생기죠. 비슷한 특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저는 선택과 집중해서 한 두세 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좀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발표 이제 지방소멸 대응에 의한 N헬릭스 전략 이걸 보면 오늘 제시된 한 박사님 말씀하신 사항들 다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멸을 맞닥뜨린 인구 과소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인가 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특히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맞물려서 인구가 빠져들고 아이를 안 낳아서 황폐해져 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인구 과소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거기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될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으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헬릭스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인구 감소와 연결을 시키기보다는 광역시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구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나 혹은 군단위에 있다가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N헬릭스 전략으로 혁신 공간이나 직업들이 발전된 광역시로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 소멸을 막는 데는 간접적인 생각을 가져가야지 이게 이제 다 인구 소멸 지역에 이것들을 적용하는 거나 혹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또 이제 정책의 동력이나 자원들이 흩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은 뭐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사변적으로 드린 얘기지만 저출산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은 되게 좀 잘못된 지표고 실제 아이를 낳는 출생률을 따져보면 여전히 많은 인구나 많은 출산들은 다 도시에서 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애 낳지 않고요. 심지어 합계 출산율로 상관관계 분석을 해도 전국 단위로 하면 이른바 밀도라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수도권 시군구, 비수도권 시군구, 특광역시 시군구로 따로 구분해 보면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학교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예 낳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을 뭔가 좀 과소 지역 소멸 이런 거에 너무 천착돼서 그렇게만 가야 된다고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만한 지역들.
광역시 내에서도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소규모의 특구들을 만들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해서 기회발전 특구, 교육 특구 다 그리고 그걸 많지도 않고 서울이 하나 있으면 전국에 일단 2개 정도 빼고 그 정도로 해서 시도를 해봐야지만 그나마 지금 수도권 일변도 혹은 이렇게 불균형적인 공간의 장을 좀 틀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점점 그 열기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답변을 먼저 저 한은규 박사님, 그 유영 교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시간이 좀 있다면은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박사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예, 토론한 분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현재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관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지방소멸에 대항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잠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씩은 누워서 잠들 때까지 지방소멸, 뭐 지역소멸 이런 키워드를 유튜브에 쳐서 보면서 잤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좀 알게 됐고 생각보다 뭐 심각한 부분들 생각보다 제가 좀 왜곡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잡아간 부분도 있고 또 정보 왜곡적인 부분들도 좀 일부 좀 발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일단 저는 이제 지방소멸 관련해서는 누가 주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지자체가 주도해야 된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진 않고요. 결국에는 이 둘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고려할 때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개념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개념으로 조금씩 이행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좀 공포로 사실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마치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열심히 좀 교통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트리플 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트리플 헬릭스가 정해진 답이 있거나 가장 좋은 모델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형이 있을 수도 있고 중국형일 수도 있고 미국형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럼 우리 한국 사회에 맞는 트리플 헬릭스가 뭔가를 고민하는 게 사실 추가적인 연구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거죠. 서양 사회는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띡한 트리플 헬릭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에 맞는 옷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실 허문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원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국가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담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적용시킬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정책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위성을 스스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뉴스에서도 그렇고 지방 소멸을 너무 이제 공포 마케팅 하듯이 쓰는 게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방 소멸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이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예요. 제가 오늘 제시한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세분화된 이제 지역의 유형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은 가변형 정책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말인 즉슨
기본적인 틀은 갖춰놓되 그것을 각 지역에 맞도록 변화시켜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또 이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제 개인 의견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바로 이어서 그럼 이영 교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코멘트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주 박사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지역에 띵크탱크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당연히 서울연구원, 강원연구원, 전북연구원 굉장히 열심히들 일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지자체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대학 정책국도 생기고요, 초중등과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컨설팅들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포럼 같은 것을 해서 지자체에서 좋은 사례들을 같이 나누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어떤 지식이 나눠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는 균특에서 뭐 20조 정도 추가로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만 굉장히 조금씩밖에는 못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발전 특구에도 이제 균특에서 조금 달라고 그러는 게 제가 들은 액수가 300억입니다. 300조가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 규모의 예산들이 요청되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예산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합집산하고 결국은 다시 해쳐 모여 하는 형태로 되면 결국 효과가 없고 지역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의 자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 그게 진정한 변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끄는 쪽에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지역 주도의 산학연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래도 기회발전 특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 사례 제가 아까 언급하려다 까먹었던 게 뭐냐면 제주 사례를 보시면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했는데 그 지정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탐라대학교 문 닫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탐라대학교 문 닫은 지역을 지자체가 이제는 주도권을 가지니까 거기를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거기를 이제 한화 시스템이 들어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교수나 어떤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한 박사님 하신 거에 슬라이드에 있었던 포항공대 사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마케팅이나 어떤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포스코 포스텍의 교수가 굉장히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역할들을 해서 아마 남궁 교수님 얘기하신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포스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가 제가 성공 사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라고 인식을 하냐 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거하고 또 하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포항공대가 각별한 사이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신뢰관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과기대 있는데 글로컬 대학 있는데에 모형을 만드는데 거기에 기업 하나를 붙이는 거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시스템이 됐든 무슨 효성이 됐든 뭐 에코프로비엠이 됐든 뭐 포스코가 됐든 이게 그쪽 대학이랑 좀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신뢰관계가 그 포스코 사례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자체가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기회발전 특구 이런 것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기업하고 갖고 그 다음에 대학하고 또 우수 대학들 글로컬 대학이 됐든 뭐 그런 아주 뭐 굉장히 과기 특성화 대학이 됐든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 모형을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궁문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 답변 같이 드렸고요. 정주 인구 말고 아마 생활 인구에 굉장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문구 박사님이 이제 지역 대학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보면 지역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지역 대학이 살아나는 지역 대학들이 있습니다. 문을 닫는 데도 있고 살아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뭘 하냐면 굉장히 구조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많이 한 것들이 결국은 보면 국립대학으로서 살아남는 경우들 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산업하고 연계되면서 살아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의 모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잇는 게 아니고 지방대학 중에서 그 지역의 산업과 정말 잘 융합돼서 연계돼서 되는 경우에 살아남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동에 가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안동과학기술대학하고 안동대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장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만족하시냐고 그러면 만족하신대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쪽에서 정말 지역 인재를 지방대학과 같이 가는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에서 최초에 좀 추진됐던 게 소득세, 거기 근로자들 소득세, 뭐 그 다음에 기업의 상속세 중에서 좀 더 과감하게 감면해 주는 거. 또 뭐 맨 처음에 논의는 됐는데 당연히 입법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홍삼 박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는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선택과 집중의 특구 모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특별히 어떤 산업만 어떤 뭔가 해서 그 혜택을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뭐냐 하면 자율적으로 지역이 기업과 대학과 연계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혁신하는 그런 상향식의 자율적 모형이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는 이거는 원하는 지역은 다 지정하는 형태입니다. 확산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확산형 특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지금 뭐 굉장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이 쥐어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움직임이 있는 게 결국 지역 인재 특별 전형, 그러니까 입시에 있어서 지역 내에서의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고리들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 기업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 되면서 거기에서 희망을 갖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당초 제가 생각할 때 좀 말씀을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토론자나 발표자 중에서 한 분만 더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꼭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특별히 말씀이 없으시면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교육, 과학, 산업의 분야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주제로는 이걸로 충분하겠지만 좀 남은 과제로서 이런 그 지역 문제를 그 경제적인 관점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기업이 그렇게 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무 형태나 고용 형태에 대한 어떤 변화도 모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취업을 그 저출산하는 이유 중에서 양육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근무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뭐 사도 삼촌 뭐해서 4일은 도시에 있고 3일은 뭐 시골에 있는다. 뭐 3도 4촌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렇게 도시와 시골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형태 같은 것들이 좀 더 모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건 오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지만 그런 생각도 앞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시는 이영 교수님께서 아까 서두에 얘기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물론 여전히 성장이라든지 발전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성장 집중해서 균형 안정, 분권화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 것이 발전이나 성장만이 목표가 아니라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는 교육과학 산업혁신 이끄는 지방시대지만 이 포럼에서 다음 포럼에서는 아동 청소년이라는 주제 그리고 3차 포럼에서는 취약계층 고령화 이러한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 영상은
교육부 유튜브, 한국직업력연구원 유튜브에 탑재해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상 저희가 발표한 거에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이 발표자 분들이라든지 저희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4년 제1차 사회정책 포럼을 마치고 다음 2차 포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